길, 좁디 좁은 골목길. 그는 여기서 아장아장 발걸음을 옮겼을 것이다. 그는 3살 때 통인동 154번지로 이사한다. 지금은 음식점이 자리하고 있다. 대신 그 뒤편에 이상의 이름을 새긴 조그만 건물이 하나 섰다. 이상의 집. 집 내부에는 이상의 책과 엽서가 가득하다. 그는 서울에서 사랑을 하고 이별을 했다. 다음은 그가 23살 당시 연모하던 최정이라는 여인에게 보낸 연애 편지 내용이다. 정이야, 나는 이제 너를 떠나는 슬픔을 너를 잊을 수 없어 얼마든지 참으려고 한다. 하지만 정이야, 이건 언제라도 좋다. 네가 백발일 때도 좋고 내일이라도 좋다. 너는 부디 내게로 와다오. 나는 진정 네가 좋다. 최정희는 결국 이상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 후 그가 진정토록 연모한 금홍이를 만났다. 그의 연애 일대기는 작품 봉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양차 갔던 온천에서 금홍이를 만났고 동거하다 헤어졌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다 결국 헤어지는 것에 완전히 합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금홍이를 마담으로 두고 종로에 제비다방을 열었다. 그러나 장사 수완이 없었다. 몸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개업 2년 뒤인 1935년 다방은 폐업했다. 그리고 금홍과도 헤어졌다. 그 다음 해인 1936년 그는 소설 날개를 발표한다. 금홍과 헤어졌기 때문인지 이상은 날개에서 연애까지만 유쾌하다고 했다. 그에게 금홍은 삶의 전부였기에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서울을 도망치듯 떠난다. 그렇게 일본 동경으로 갔고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라며 체포됐다. 풀려나고 한 달 뒤 그는 죽음을 맞이한다. 만 26년 7개월의 일기였다. 그는 죽기 전 폐병에 걸려 각혈을 하면서도 금홍이를 그리워했다. 그리고 자신을 되찾고자 한 가지를 꿈꿨다. 박제가 돼버린 천재는 날고 싶었다.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소설 날개에 나오는 18가구가 모여 사는 33번지로. 책에는 그저 33번지로만 표현돼 있다. 젊은 여인들이 몸을 내놓던 유곽은 없었다. 대신 수십 층짜리 건물에 예금 보험공사가 들어서 있다. 여기서 날개의 주인공이 살았다. 주인공은 지식인이지만 골방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자유를 꿈꾼다. 현대시의 맥박이라고도 불렸던 시인 정지용. 그는 운율로만 대변됐던 20년대 시에서 작품에 현대성을 부여한 중요한 역할을 한 시인인데요. 오늘 기류의 인문학에서는 우리나라 현대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던 정지용 시인의 작품 세계를 찾아 떠나봅니다. 옛 이야기 지줄대는 칠계천이 휘돌아 나가는 곳. 옥천 구읍. 옥천읍의 5개 마을은 행정구역상으로 묶여있진 않지만 옥천 구읍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구읍 곳곳에 있는 일제식 건물과 서구식 교회당 등 남아있는 옛 영화의 흔적들이 오히려 정감 있는 풍광을 자아내는데요. 구한 말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옥천 구읍에는 시인 정지용의 한가로운 고향 풍경화가 펼쳐집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상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매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안이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2005년에) 세워진 정지용 문학관은 그의 생애와 문학을 총망라한 기념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변해갔던 그의 시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정지용문학관은 2005년에 개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지용 선생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총망라된 곳이거든요. 우리 문학관에 오면은 이제 지용 선생님 활동하셨을 때 당시에 발행된 시집을 이제 우리가 직접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1935년이죠. 그때 영랑 선생님과 이제 박영준 선생님들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이제 첫 시집을 내게 돼요. 그게 정지용 시집이거든요. 문학 전시실에는 주제별로 정지용 시인의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특히 지용연보는 정지용 시인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에 따른 문학시 전개 속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지용 선생님이 활동하셨을 때 연대는 주로 30, 40년대를 잡고 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 문단의 중심에 서 계셨었는데 그때 순수 서정시 그리고 순수 문학을 끝까지 지키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장지에 참여하시면서 많은 시인들을 추천을 하셔서 등단을 시키셨거든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문학의 암흑기로 접어들 때도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셨고 지금까지도 그 맥을 잘 잇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정지용 선생님이 큰 역할을 해내신 거죠. 문단의 중심이었던 정지용 시인은 청록파 시인을 시단에 등장시켰는데요. 세 사람 모두 그가 참여했던 문장지를 통해 등단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바로 푸른 하늘을 우러렀기에 발이 항시 검은 흙을 향하기 욕되지 않도다. 곡시갈이 거꾸로 떨어져도 싹은 반드시 위로 어느 모양으로 심기어졌더뇨. 이상스런 나무 나의 몸이여. 오 알맞은 위치 좋은 위아래 아담의 슬픈 유산도 그대로 받았노라. 초기 모더니즘과 후기 산수시 사이에 존재했던 그의 종교시.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신앙의 상징체계인 나무를 통해 화자의 이상과 원죄의식까지 보여줍니다. 또한 정지용 문학관에는 정지용 시집, 지용 시선 등 그의 시와 산문집 원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순수 서정시에 몰두했던 정지용 시인은 이미지 위주의 시에서 사상의 부재라는 한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시, 후기에는 자연을 담은 산수시로 작품이 추구하는 시세계를 바꿔가게 됩니다. 고향은 한 개인에게 삶의 근원을 이루는 원초적 공간인데요. 그러나 시 고향의 시적 자아는 찾아온 고향에서 느끼는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피폐화된 공동체적 삶의 양상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다 하지만 생가 앞 청석교 아래에는 여전히 세월을 따라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지용의 생가는 1996년에 복원돼 공개되고 있는데요. 시선 닿는 곳마다 걸려있는
정지용 시인의 시들은 그가 시에서 그리워했던 고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도 지금 남아 있고 이곳에 시장이 서 있었고 선생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이 뒤쪽에도 뭐 한약방 내시면서 생계에도 도움도 받으셨고 그 향수에서 얘기하는 개천도 옆에서 흐르고. 정지용 생가에 들어서면 정지용 시인의 수작으로 꼽히는 향수 전문을 새긴 시비가 먼저 방문객을 반기고 있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예디하게 지졸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주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향수는 정지용 시인이 초반에 썼던 시로 초기에 추구했던 시 세계를 알 수 있는데요. 고향, 향수와 같은 시를 통해 이미지 위주의 순수 서정시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옥천 향수 30리길에서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곳을 돌아보면서 정지용 문학상도 만나고 물론 지용 선생님도 같이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펼쳐진 옥천의 금강, 수변구역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꿈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상, 신세계, 멋진 신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 수놓아진 그림들과 시들을 감상하며 향수 30리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정지용 시인의 시 세계에 흠뻑 젖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벌목 정정이랬더니 아람돌이 큰 소리 베어짐 득도 하이. 고리 울어 맹아리 소리 쩌르릉 돌아옴직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뇌새도 울지 않어.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희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뜻은 한밤 이고를 걸음이리 한다. 정지용 시인은 120여 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속에는 전통과 근대, 동심과 구원, 모더니즘과 동양 정신이 모두 들어있는데요. 절제된 감정과 섬세한 언어 감각으로 빚어진 그의 시들. 그것은 우리나라 현대시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